창덕궁의 어느 봄날 회랑 위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조용했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엔 폭풍처럼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14년째 잊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정조는 아무도 없는 어전에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던 그날, 울부짖는 어머니, 몸을 떨던 자신, 그리고 외면하던 신하들의 차가운 눈빛, 정조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요. 그의 손엔 하나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실기. 기록에는 없던 아버지의 진심과 억울함이 한자 한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를 나는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덕궁의 기와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조의 분노는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멈춘 날 창덕궁엔 이상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나경원을 조정 앞으로 부르라. 조용했던 신하들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나경원, 그는 사도세자의 신하였으며 그를 죄인으로 몰아간 상소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흰 수염에 등이 굽고 눈빛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전 앞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시오. 10살 아이였던 내가 어찌 울고 있었는지를. 나경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사도세자 저하께서 칼을 들고 미쳐가셨으니. 정조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본 적이 없었소. 그대는 편의에 따라 목숨을 저울질했을 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대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그날 나경원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그제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의 감옥, 습하고 어두운 그곳에 나경원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발목을 감았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조사 책임자에게 명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첫째 날 나경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둘째 날 정조는 사도세자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대가 고변했던 날 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았다. 나경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전하,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상부에서 이미 죽이기로 결정된 일이었사옵니다. 정조는 물었습니다. 상부라 함은 누구요? 그대의 입으로 말하시오. 잠시 침묵 후 나경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홍봉안, 해경궁 마마의 친정 외가 쪽이옵니다. 그 순간 정조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외조부, 자신의 핏줄, 그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었다. 정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잔혹했습니다. 홍봉한 그 이름은 정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부친, 즉 자신의 외조부, 조선을 대표하는 명문가였고 정조의 즉위도 그의 후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결되다니 정조는 그날 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등불 하나만 켜둔 채 사도세자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경궁 홍씨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묻지도 못했단다. 딸로서, 아내로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이젠 너는 선택해야 한다. 정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해경궁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피를 지킬 것인가. 그 밤 정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왕이다. 왕은 눈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결심했습니다. 피를 거슬러서라도 진실은 바로잡겠다. 조정대전. 그날 아침 신하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예복을 입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조선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될 줄은. 정조는 고요히 어전에 올랐습니다. 시선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습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일을 이 나라 앞에 밝히려 한다. 신하들 사이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도세자 이선은 반역자도 광인도 아니었다. 그는 조정의 두려움과 권력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간 조선의 가장 슬픈 아버지였다. 어느 신하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전하께서 그러시면 조정이 어찌 분열되지 않겠사옵니까? 정조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나는 분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것이다. 진실은 결코 나라를 해치지 않는다. 그날 정조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세자의 지위를 뛰어넘어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세자는 장조 의왕제로 불릴 것이다.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대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천천히 궁궐의 돌바닥에 스며들었고 그날부터 조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조의 이름을 되찾은 그 다음 날 정조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정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정의를 시작할 차례다. 그가 먼저 손을 댄 것은 권력의 뿌리 깊은 병폐, 노론의 독점이었습니다. 정조는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보다 실력이다. 성보다 의지다. 그리고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왕실의 학문기관이자 미래개혁의 심장부. 젊고 날카로운 신하들을 모아 책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나라의 설계를 다시 그려갔습니다. 그는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앞 종이 다시 울렸고 억울한 자들의 편이 궁궐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이 많은 변화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조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사도세자가 나올까? 그게 더 두렵다. 정조는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칼이 아닌 붓으로, 피가 아닌 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지켜온 노론의 일부는 정조의 개혁을 위험한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정조의 주변엔 언제나 감시의 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서고는 밤마다 감찰을 당했고 그가 만나는 신하들의 배경은 하루에도 수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궁궐의 창밖에서 작은 화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촉엔 짧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만두라. 아니면 다음은 화살이 아니다.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전하,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 하나 너무 빠릅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가 너무 느렸을 뿐이다. 정조는 지지 않기 위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신하와 토론했으며 더 많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규장각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개혁은 사도세자의 복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모든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사는 나라여야 한다. 나의 칼은 부시고 나의 방패는 백성이다. 그의 말은 서서히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던 이들도 정조의 지혜와 집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었지만 그 중심엔 칼이 아닌 생각으로 싸우는 왕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사람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람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규장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학자들 서울 출신, 중인 자제, 심지어는 평민 출신의 천재들까지 그는 출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자, 글을 아는 자, 백성을 품을 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조선은 나 혼자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10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는 과거제를 개편하고 지역마다 서원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폐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인재들도 수도에 불러들여 같이 토론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초계문신제도, 젊은 선비들을 직접 곁에 두고 국정에 참여시켰습니다. 백성들 또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궁궐의 문이 조금씩 열렸고 왕의 말씀이 시장에서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정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같은 임금은 처음입니다. 정조는 그 손을 직접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것이다. 조선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정조는 한 명의 복수를 100만 명의 미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가 아닌 지혜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궐의 나무는 더 키가 자랐고 규장각의 서고는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책을 읽고 저녁이면 백성들의 상소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젊은 문신들과 토론을 벌이며 끊임없이 묻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궁궐의 담장 밖 백성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엔 우릴 봐주는 임금이 있다. 정조는 때때로 창덕궁 뒤뜰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그 길은 과거 아버지 사도세자가 종종 산책하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조는 나지막이 중얼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망을 거두었습니다. 이젠 분노가 아닌 믿음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어느 해 겨울, 정조는 병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불안해했지만 그는 오히려 편안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습니다. 이 다음은 나보다 더 젊고 자유로운 이들이 이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평온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싸우지 않고 세상을 품으려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의 진심 위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1800년 여름의 끝자락, 창덕궁의 정전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조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고요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전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손으로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 분노로 시작했으나 사랑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곁에 있던 신하가 눈물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조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억울한 자가 없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만 이어졌으면 한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나의 왕릉은 산보다 낮고 풀보다 조용해야 한다. 그날 밤 정조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엔 바람 한 점 없이 묵직한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떠난 후 백성들은 자신들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군 생준 정조. 억울한 자의 친구였고 그를 사랑한 군주였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정조 한 나라의 임금이었으나 스스로를 한 사람의 아들이자 백성으로 살았던 왕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치는 남았고 그의 글은 숨쉬었고 그의 진심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이었다.